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손자는 이겨놓고 싸우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데 이겨놓고 싸우라.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죠? 이를 선성이후 우전이라고 합니다. 이때 손자는 바위로 계란을 치듯이 쉽게 이기라고 합니다. 도대체 손자가 말한 이겨놓고 싸우는 것, 쉽게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합니다. 먼저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강해지면 상대방과 전투를 하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같은 군사 강대국이 되면 아무도 미국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싸운다면 패배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니까요. 이렇듯 강한 힘을 갖는 것, 이겨놓고 싸우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강한 힘을 갖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현재 자신의 힘이 다소 약하더라도 싸우거나 경쟁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이겨놓고 싸울 수 있는 사전 여건 조성을 해야 합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고 싸움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 혹은 전쟁을 잘 모르는 사람은 무턱대고 싸움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이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죠. 그러나 싸우면서 이기려고 하면 승리하기 어렵고 이긴다고 해도 피해가 아주 큽니다. 사전 여건 조성, 얼마나 중요한지 이솝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잘 달리는 토끼는 방심한 나머지 경주 중에 쉬다가 잠이 듭니다. 그 사이 거북이는 열심히 달려가서 결승점에 도달하죠. 결국 토끼가 지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토끼는 자만해서 지고 거북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 이긴 겁니다. 정확하게는 토끼의 실수 덕에 거북이가 이긴 것이죠. 다시 말해 요행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착각하고 승리감에 도취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분에 못 이긴 토끼가 거북이에게 재도전을 신청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끼를 한번 이겨본 거북이는 이번에도 토끼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달리기 연습을 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토끼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토끼는 낮잠을 자는 실수를 다시는 반복 안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거북이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토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말한 이겨놓고 싸우는 개념을 아는 거북이는 열심히 연습하는 대신 전략을 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열심히 연습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그것은 바로 거북이가 경쟁의 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려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북이는 토끼에게 조건 하나를 내겁니다. 만일 경주하는 코스를 내가 선택하게 해주면 도전을 받아들일게. 토끼 입장에서는 산이나 들이나 운동장 어디든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을 테니 거북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북이는 이겨놓고 싸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경주 코스에 강을 넣는 것입니다. 경주 중 강을 건너가게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끼는 강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토끼는 다시 태어나도 강을 건너지 못하죠. 승리는 시간의 문제일 뿐 거북이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북이는 이겨놓고 싸우는 여건을 조성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거북이도 전략의 중간급밖에 안 됩니다. 진짜 고수 거북이는
육상 경기 대신 수상 경기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즉 수영 경기를 하자는 것이죠. 수영 경기를 한다면 거북이는 토끼를 이길 뿐만 아니라 경주를 즐기면서 승리 시간도 단축되겠죠. 이러한 것이 이겨놓고 싸우는 사전 여건 조성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판에서 승부를 해야 합니다. 내게 유리한 판을 짜기 위해선 나의 강약점과 상대의 강약점을 정확히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남이 잘하는, 남이 짜놓은 판에 걸려 들어가는 것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학생이라면 음악 실기로 이겨야겠죠. 그런데 노스쿨이나 경영대에 진학하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도 능력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거북이가 토끼와 육상에서 경주하는 모습과 닮았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군을 선택할 때도 자신의 강점과 무관한 직종에 가서 룰을 따라가다 보면 성공이 어렵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달리기 연습하는 일본 거북이처럼 매일 밤 야근하며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왜 노력했는데도 실력 발휘를 못하는지 자책을 하곤 하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신의 강약점을 잘 알아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뛰어난 장점이 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전 여건을 조성해서 유리한 판을 만들어 성공해야 합니다. 2000년 이후 세계적인 갑부가 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걸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알리바바의 마윈이나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등은 기존의 치열한 경쟁 구조가 아닌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자신의 강점을 살려 성공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더군. 마윈이나 주커버그 같은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것이야. 하지만 난 특별한 재능이 없어.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혹시 스스로 재능이 없다고 오판해 미리 포기한 것은 아닐까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고유한 재능이 있습니다. 마치 거북이가 태어날 때부터 육지보다 물에서 빠르게 헤엄치듯 말이죠. 그리고 자신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강점 강화보다는 약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나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불가능한 것, 자신의 약점 극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곤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웅변강좌에 등록하고 음감이 떨어지는 사람은 성미 맞지 않는 보컬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가장 성과가 안 나올 일에 자신의 귀중한 시간과 돈, 에너지를 투자하는 셈이죠. 그러나 말을 못하는 사람이 뛰어난 아나운서나 MC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죠. 음감이 떨어지는 사람이 훌륭한 가수가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마이클 조던 누군지 다 아시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구 스타였습니다. 농구 선수로 활동한 13년 동안 미국 프로농구 NBA 득점왕을 10번이나 했고 정규 시즌 MVP 5번, 결승 MVP 6번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소속팀 시카고 볼스를 6번이나 리그 정상에 올린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좌절이라고는 모르고 승리만 누리던 조던이 인생에서 크게 실패를 맛봤던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해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죠. 아버지의 죽음에 크게 충격을 받았던 조던은 생전 아버지께서 아들 야구하는 모습을 보기 좋아했다며 난데없이 잘 나가던 농구를 그만두고
야구 선수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농구에서 승승장구했으니 야구 역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참했습니다. 큰 소리치며 야구를 시작했던 조던은 2부 리그에서 별 볼 일 없는 선수로 전전하다가 1년 만에 야구를 접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농구 코트로 돌아왔습니다. 만일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판인 농구 코트를 떠나지 않았다면 조던은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겨놓고 싸우려면 자신의 장점을 알고 그것이 실현 가능한 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잘하는 것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3가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특별히 배운 적도 없고 노력한 적도 별로 없는데 이뤄냈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해봤던 일 중에서 유난히 배우는 속도가 빠른 것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평소 자신이 동경하던 일을 찾기 바랍니다. 어떤 일은 괜히 싫은 반면 어떤 일은 유난히 끌린다. 이런 것이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최고 화가로 손꼽혔던 마티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천재적인 화가 마티스는 정작 21살까지 그림 붓을 제대로 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입원을 해서 옆 병상에 있는 환자가 읽고 있는 그림책을 빌려봤습니다. 마티스는 그림책이 너무 흥미로운 겁니다. 그걸 안 마티스의 어머니는 마티스에게 그림 도구를 선물을 했습니다. 호기심으로 그림을 그려봤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주 열정적으로 그림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파리로 가서 국립미술학교에 입학을 했죠. 그리고 본격적인 화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화가가 됩니다. 이처럼 자신이 해봤던 것 중에서 유난히 학습 속도가 빠른 것에 주의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셋째, 어떤 일을 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재능입니다. 그래도 발견을 못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을 탓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관점을 뒤집으면 자신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전 여건을 조성하고 이겨놓고 싸우는 판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이겨놓고 싸웠던 분을 꼽으라면 이순신 장군을 들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 번도 진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전투는 명량대첩입니다. 겨우 13척의 배로 133척과 싸워 압승을 거둔 그야말로 믿기 힘든 승리였죠. 아주 열세했던 조선 수군을 이끌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순신 장군의 치밀한 사전 여건 조성에 있습니다. 명량대첩이 일어나기 전 원균이 지휘한 조선 수군은 7천량 전투에서 대패를 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총 160척 중에서 남아있던 조선 함선은 겨우 12척이었죠. 수군은 2만 명이 거의 전멸했습니다. 이때 백의종군하던 이순신 장군은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해군 총사령관 임무를 맡게 된 것이죠. 그 당시 남아있는 배는 고작 12척밖에 안 되었고 조선 수군의 전투력은 너무 약해서 조선왕 선조는 이순신 장군에게 해군을 해체하고 육군에 편입하도록 제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이를 간곡히 거절을 하며 왕에게 유명한 장계를 올립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막으면 오히려 지켜낼 수 있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남해안과 서해안을 일본 수군으로부터 지켜낼 방도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일본 수군은 약 300척 이상의 함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12척에서 부서진 함선 한 척을 보강해서 13척을 보유했습니다. 13척 대 300척의 비율로 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었습니다. 조선 수군이 만약 져서 남해안과 서해안 해상권을 일본에게 내어주면은 일본 육군의 보급선이 해상으로 연결이 되고 바다와 육지에서 합동작전이 이루어져서 조선은 패망의 위기에 빠질 터였습니다. 그래서 적은 병력이지만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순신 장군 부하들은 너무 전투력이 열세하니 전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만류를 했죠.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순신 장군은 조선 수군의 강약점과 일본 수군의 강약점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조선 수군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갑니다. 일본 수군의 강점이 발휘되지 않는 판을 만들려고 했죠. 그리고 적은 병력으로 많은 병력을 물리칠 지형을 찾아냈죠. 울돌목이었습니다. 손자는 아군이 열세할 때 험하거나 좁은 지형이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울돌목은 폭이 약 300m였습니다. 배를 행으로 전개하면 10척밖에 배치할 수가 없었죠. 아무리 일본 함선이 많다 해도 조선 수군과 실제 맞닥뜨리는 적은 10척 내외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본 함선이 종대로 밀집이 될 텐데 수상 전투가 벌어지면 앞에 부서진 함선의 잔해가 대형을 흐트러뜨리고 앞 함선이 불타면 인접 함선으로 불타기 때문에 일본 함선의 밀집 대응은 매우 불리한 터였습니다. 아울러 이순신 장군은 열세한 병력을 숨기고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기만작전을 벌입니다. 수키로 후방 지역 멀리 주민 어선 수백 척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일본 수군이 볼 때 앞에 나온 열척은 선봉선이고 본대가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했죠. 그리고 전투 당일 일본 수군의 300척 중 133척이 울돌목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3척 대 133척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조류가 조선 수군에게 불리하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한두 시간 만에 조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대반격을 실시했습니다. 울돌목은 좁고 수중 지역이 매우 험해 조류가 10노트로 급히 흘렸죠. 당시에는 동력선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노를 젓던 시대라 해전에서 조류의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런 조류의 흐름도 미리 파악하고 전투에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적선 133척 가운데 무려 31척을 파괴하고 70여 척의 피해를 줬습니다. 조선 수군은 배 한 척의 피해도 없이 압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완전 무결한 승리는 전투 전 충분히 여건 조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의 열세 속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일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조건인 배 13척이 너무 열악하다고 또 한계가 많다고 자포자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조선은 적군 수중에 떨어져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겁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열악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은 세상에 참 많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루게닉이라는 지독한 신체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걷는 것, 쓰는 것, 말하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된 비결이 뭘까요? 어느 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당신의 질병이 연구에 더 매진하게 해서 그런 성과를 거둔 겁니까? 그러자
호킹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질병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헬렌 켈러는 호킹 박사 못지않게 매우 심각한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겐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습니다. 나에겐 어떤 것이 없는지 생각하며 불평하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요. 이순신 장군에게도 주어진 여건이 너무나 불리하다고 불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 조건을 어떻게 하면 유리한 조건으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했고 그 결과 전투에서 압승을 거둔 것입니다. 손자가 제시한 대로 힘을 끊임없이 키우되 자신의 조건이 열악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면 승산이 생깁니다. 인생을 살아가든 조직이나 국가를 운용하든 이겨놓고 싸운다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쉽게 승리하고 결국 성공할 수 있으며 윈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